In broader sense, my belief is that the role of business, especially in a young country, is to lead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No country can progress without the growing economy, and no economy can be developed without good deal of sacrifice by one generation. 태양을 향해 높이 날다 날개가 녹아 추락한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 한 경영학자는 무분별한 확장으로 끝내 몰락의 길로 치닫는 기업가를 이카루스에 비유했다. 세계의 경영이란 깃발 아래 거침없이 유라시아 대륙을 내달렸던 김우중. 우즈벡 대통령은 그에게 징기스칸이란 칭호를 붙였다. 그러나 그가 도달한 대륙의 끝은 신천지가 아니었다. 그의 확장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오 년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돌아온 김우중.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파산을 가져온 사기 혐의자로 법정에 서게 된다. 한때 성장시대의 주역으로 불렸던 김우중의 경영은 왜 실패했는가? 유럽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한 폴란드 바르샤바. 90년대 중반, 이곳에서는 세계의 자동차 역사를 바꾼 혈전이 벌어졌다. 당시 폴란드는 새로 떠오르는 시장이었고 세계 40여 개 자동차 브랜드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세계화를 추구하던 대우 자동차도 그중 하나였다. 그 후 대우 자동차는 폴란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가 됐다. 새로 판매되는 자동차 넉 대 중 한 대는 대우 차였다. 대우가 폴란드 최대의 국영 자동차 회사인 FSO 공장을 인수한 것은 95년. 경쟁자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GM이었다. 두 회사에게 FSO는 동유럽 진출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될 전략적 기지였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꿈을 같이 하겠다. 폴란드의 5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공장을, 회사를 앞으로 폴란드를 대표하는 자동차 사업의 공장으로 만들자 하는 비전을 강력히 제시를 했죠. 그 부분이 그 폴란드에 있는 사회로 봐서는 한번 믿어보자. 두 회사의 승패를 가른 것은 고용 승계 문제였다. 당시 FSO 공장의 근로자 수는 3만 8천여 명. 하지만 조직은 비효율적이었고 생산 시설은 낙후돼 있었다. 당시 유력한 후보는 GM이었다. 그러나 GM은 고용 감축 문제로 5년째 협상을 끌어오고 있었다. 반면 김우중은 완전 고용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는 실업으로 골치를 앓던 폴란드에게 매력적인 것이었다. General Motors jako rozmowy z przemysłowcami.
byli w tych rozmowach bardzo sztywni, dyktowali bardzo sztywne warunki, że ograniczają część byłej FSO, jak również byli bardzo zdecydowani, bardzo sztywni, jeśli chodzi o ilości załogi. Natomiast rozmowy, w których brałem także przynajmniej w jakichś szczątkowych fragmentach z przedstawicielami DU, były zupełnie różne, dlatego że przedstawiciele DU wyznawali filozofię negocjacyjną. łzy najbliższe. FSO 인수 후 대우는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한 근로자들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이것은 50년 동안 고수해온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 대신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다. Płacił się wielki wysiłek i koszty. Wygrano wyścig z czasem. 꼭 성공시켜야겠다 이럴수록 더. 다시 말하면 세계 경영에 제 본사를 꼭 수립하겠다. 또 그럼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을 유럽에 끌고 가는 교두보로서 역할을 꼭 해내겠다. 그리고 이 폴란드 사회에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줌으로써 이것이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의 자본을 인식시킬 수 있는 어떤 큰 획이 좀 그어졌으면 싶어하는. 그러나 FSO를 통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려던 김호중의 전략은 5년도 안 돼 참담하게 실패했다. 세계 경영을 지탱하던 대우그룹 본사가 6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로 부도를 맞았기 때문이다. (99년 7월 17일) 힐튼 호텔 21층 남대문 스위트룸. 그룹의 부도를 막기 위한 대우 경영진과 금과미 사이에 숨가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금과미는 신규 자금 지원 대가로 김우중 회장의 경영권 포기 각서를 요구했다. 당시 이현재 금감위원장은 시한폭탄의 뇌관이 제거됐다고 말했다. (4조 원의 신규 자금도 이미 빨간불이 켜진 대우그룹의 붕괴를 막지 못했다. 일주일 후 김우중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그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년 후 대우자동차는 지루한 협상 끝에 GM에 매각됐다. 인수대금 12억 달러는 헐값 매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우자동차는 2천억 달러의 부실 채권에 시달리는 GM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GM 대우의 올해 자동차 수출은 1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8개에 이르는 GM의 자회사 중 가장 많은 규모다.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던 대우차의 브랜드는 사라졌다. 지난 10년간 펼쳐졌던 두 회사의 자동차 전쟁은 GM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과다한 차입에 의존했던 대우그룹은 종말을 맞았다. 우리는 사실 그 당시에 그 코리아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걸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잘못돼갖고 우리도 안 됐고 나라도 힘들어지고 참 어렵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과 꿈도 다 잃게 만들고 그런 거가 참 안타깝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파산을 몰고 온 김우중의 경영 실패는 이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21조 원이 넘는 분식 회계를 저질렀고 이를 통해 10조 원에 이르는 사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BFC를 통해 200억 달러에 이르는 불법 외환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고 고도성장 시대의 주역으로 불렸던 김우중의 경영 실패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김우중 회장은 이익의 축적보다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기업의 사이즈를 늘리고 매출을 늘려가고 시장의 쉐어를 늘려가는 것을 기업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김우중 회장과 대우의 경영 방식은 한마디로 보면 그래서 그 성공 요인 안에 실패 요인이 같이 있었다. 1967년 김우중은 31살의 나이에 서울 충무로의 한 허름한 빌딩에서 대우 실업을 창업했다. 자본금 500만 원, 직원 수 5명의 무역회사였다. 창업 초기부터 섬유 수출에 주력한 대우는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해외 지사를 설립했다. (1969년 8월) 시드니를 시작으로 한 달 만에 싱가포르와 뉴욕에 지사를 설립했다. 해외 지사를 통한 마케팅은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새로운 수출 전략이었다. 또한 영 타이거라는 자체 브랜드를 이용한 수출 기법도 도입했다. 저는 경제과를 나왔는데 지금도 그 색감을 보면 누구보다도 색감에 대한 감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옷 장사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 다니면서도 매일 옷 색깔만 보여요. 옷 색깔만. 그러면 그 색이 죽고 산 색깔에 대한 비교, 여러분들은 그건 못할 거예요. 그 정도로 미쳐야 그 안에 있는 그 모르는 것이 발견된다 이거예요. 당시 정부가 내세운 수출지상주의 정책은 대우의 초고속 성장의 바탕이 됐다. 수출 기업들에게는 시중 금리보다 훨씬 싼 무역 금융이 가능했다. 창업 5년 만에 수출 5천만 달러를 돌파한 김우중은 수출 입국을 내건 정부의 최우등 모범생이었다. 나는 장사를 이렇게 오래 해서 그런지 사방에 돌아다니게 보면은 돈이 깔려 있다. 일본 가도 돈이 있고 미국 가도 돈이 있고 다 돈이 있네. 시간이 한정돼 있다 이거야. 그럼 어디서 돈을 주실 거냐? 이왕이면 같은 시간에 많은 걸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에?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 공업은 이제 바야흐로 중화학 경공업 수출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73년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채택했다. 중화공업은 유신 체제를 떠받치는 경제적 토대였고 박정희는 모험적 기업가들을 독려했다. 전국 경제인을 대표하여 대우 실업 주식회사 김우중 사장께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주적으로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고 민족 중흥의 대가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신가업의 완수를 통한 국력 배양의 가속화가 우리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지상과제입니다. 우리는 전 산업의 수요화와 중화학 공업 건설에 앞장서 80년대를 향한 우리 경제 비약을 위하여 기업의 총력량을 집중한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위험이 높은 중화공업의 명운을 걸었던 박정희 정부는 당시 촉망받던 벤처 기업가들을 끌어들였다. 정주영에게는 주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역할이 맡겨졌고 김우중에게는 부실해진 기업을 보수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1976년)
김우중은 대우중공업의 전신인 한국기계를 인수했고 78년에는 적자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조선공사를 넘겨받았다.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제가 부채를 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부채를 져서 은행이 부채를 못 받으니까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놀고 있는 공장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공장을 시장에 외국에 나가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그 제품을 팔아가지고 그 공장을 돌릴 수 있다고 하면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좋으냐 이거지.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보다 그때 한참 외자로 돌아가지고 놀고 있는 공장들을 정말로 100% 이상, 120%를 가동했다고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정말 굉장히 높이 평가해줘야 되지 않느냐. 대우의 성장 배경이 된 부실기업 인수 과정에서 막대한 부채를 떠안는 대신 이를 보상할 금융 지원이라는 특혜가 주어졌다. 대우가 차입을 통해 확장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김우중은 금융계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주로 은행권 출신인 이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금융 노하우 전문가들이었다. 항상 그 금융, 파이낸싱에 관해서 굉장히 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부실이 있다 하더라도 시드머니나 현재 이 금융 지원이 있으면은 항상 그 퍼실리티가 돌아가니까 충분히 성산이 있다. 그분은 이제 그렇게 보셨고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파이낸싱보다는 현재의 자산이 부실이 얼마고 건전하게 얼마냐 따져봐서 항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런 갭이 약간 있었지만은 언젠가는 이익이 나고 시장의 마켓쉐어를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기업은 성장하는 것이다. 단년도 이익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대단히 그것은 공격적 경영이고 위험한 방법이기도 하죠. 김우중이 부실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자신의 장기인 해외 마케팅이었다. 79년 대우는 국내 기업 최초로 1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고 4년 연속 수출 1위 자리를 지켰다. 그 당시 그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삼성, 대우 이런 데 많이 취직을 했는데 대우에 취직한 학생들은 졸업생들이 되게 첫마디로 하는 것이 우리 회사는 전적으로 수출의 선봉이야. 이제 이런 식의 굉장한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부터 아마 80년도 초반부터 되게 이제 수출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김우중 신화의 어떤 핵심이었을 겁니다. 84년 김우중은 아시아인 최초로 기업인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국제 기업인상을 수상했다. 이때는 대우가 양적 성장으로 질주하는 시기였다. 그때까지는 양적으로 우리가 조선소도 독구가 세계 제일 크고 섬유공장도 세계에서 제일 크고 또 섬유 판매량도 세계에 제일 크고 그러니까 이런 양적인 거는 세계 기록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너덟 가지가 있는데 질적으로 진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만들었다. 이거는 아직 못 해봤다 이게. 80년 초 대우는 창업 15년 만에 4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국내 굴지의 재벌로 성장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걸맞는 내실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다. 저번에 동양 참여할 때 회장님이 항상 인수하실 때마다 구 기업의 임직원은 무조건 존중을 해야 된다. 무조건 같이 가는 거다. 인수하면 그때부터 대우 가족이다. 처음부터 대우 가족이 어디 있느냐. 그런 개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관되게 그 체제를 유지시키셨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열사 감사를 나가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방만한 관리 형태로 보여왔고 실제로 조직 관리나 원가 관리나 회계 관리나 이런 데 감사를 나가다 보면은 그런 문화의 이질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우리 그룹사에 일어나는 그런 모랄 해자드 같은 경우도 가끔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입을 통한 양적 성장을 추구한 대우는 외부적 위험에 취약했다. 80년대 초
세계를 강타한 2차 오일 쇼크로 인한 조선 산업의 불황으로 대우는 심각한 재무적 위기를 맞는다. 대우그룹에는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 2, 3년 지나면 다시 균형을 맞추고 또 굉장한 고개와 같은 확대 경영을 하다가 또 2, 3년 정도 지나면 겨우 이제 어떤 균형을 잡고 또 다시 이제 확대 경영으로 나서고 이제 이런 어떤 굉장히 그 일종의 고개와도 같은 그런 확장 일변도의 경영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폐차를 강요해서 인수를 해서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리를 계속 하다가 폐차돼서 수리한 차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김우중이 위기를 돌파하는 한 방법은 정경유착이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오늘 각하 내분께서 임석하신 자리에서 선박 건조 능력 120만 톤급 옥포 조선소의 완공과 아울러 이 조선소에서 재벌 규제 정책이 처음 도입된 전두환 정권 때에도 대우에게는 특혜 금융이 제공됐다. 80년 1차 산업 합리화 조치 때 대우는 7천억 원에 이르는 금융 지원을 받았다. 회장님 카리스마는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공무원 이렇게 과천에 가서 이렇게 회장님 대우그룹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 공무원 고위 직급자들도 제가 회장님 대리로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회장님이 관여된 대우그룹의 일은 상당히 다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거 잘 안 되시면 우리 회장님이 또 청와대나 장관님한테 직접 또 찾아가신다고 그렇게 되면 또 다 해결될 건데 실무자선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또 대부분 또 통과되고. 87년은 억눌려왔던 노동자들의 욕구가 폭발하는 시기였다. 대우중공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게다가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한 노동자가 사망했다. 김우중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사실 옥포라 그러면 아주 불실한 회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불실 기업이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시켜서 제대로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배려가 조금 덜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게다가 정부로부터 인수할 때부터 누적된 1조 원의 부채가 회사를 짓누르고 있었다. 세계 최대의 조선소가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위기가 팽배했다. 사실 이석규 군이 불의의 변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모든 것을 버리고 사실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나 모든 사람이 잘 알다시피 지금 기업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을 팽개치고 경영자가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양심상으로 제가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김우중은 대우중공업 경영난에는 부실기업을 떠맡긴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특별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이른바 대마 불사의 논리로 회사는 극적으로 회생했다. 정부로부터 한 8천억에 해당하는 차입금 융자도 받고 해서 조선산업은 우리가 반드시 정부하고 우리하고 합심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업종이다. 그게 합리화 정책이 87년도에 실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속도 조절이라든가 위험에 빨간불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저희들이 전혀 인지를 못했죠. 차이만 되면은 일단 그 성장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전거 전략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계속 확장이 되는 한
망하지 않는다 그런 일종의 믿음이 있었죠. 93년 3월 김우중은 세계 경영을 표방하고 나섰다. 오늘 세계 경영으로 이어간다. 세계 경영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소련의 해체 이후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한 옛 사회주의 국가들을 공략한다는 전략이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선진국 그 똑같은 조건에서 선진국 선발 업체들하고 어떻게 경쟁할 거냐. 그때 따질 때 우리가 가진 기술이 중국 기술이긴 하지만 그러한 시장에서는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경쟁이 가능하다. 세계 경영은 아주 나쁜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 시장에 대한 포기일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 시장에서는 안 되니까 좀 낮은 단계의 이류 시장으로 들어간다. 또는 굳이 뭐 이류라고는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신흥 시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측면이 있죠. 김 회장 본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우중이 세계 경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부적인 사정도 있었다. 92년 GM이 합작 관계를 청산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입 제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GM이 집요하게 늘어진 게 바로 테리토리 규정이었는데 GM이 관여하는 동에는 대우자동차는 돌지 마라. 돌으려면 GM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주 강력하게 나와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면서도 굉장히 저희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했어요. 이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 보고 어디 발을 묶어놓고 뛰어라는 이야기인데 세계 수출 시장에 자동차를 안 팔면 어떻게 파느냐. 93년 6월 설립된 우즈벡 자동차 공장은 대우의 세계 경영 제1호였다. 우즈벡 정부는 공장 분분위를 임시 공휴일로 선포하는 등 대우의 투자를 크게 환영했다. 3년 동안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다른 나라 수입차에는 높은 관세를 물리는 등 특혜도 제공했다. 90년대 초반에 이제 김우중 회장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월드뱅크라든가 아니면 IMF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동유럽의 체제 전환국들 가령 폴란드라든가 체코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제들이 아마도 그 당시 가장 세계에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었던 그 한국이라든가 대만 그리고 동아시아 나라들 그 정도의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가령 이제 연 성장률이 거의 한 8%에서 10% 정도로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을 김우중 회장이 또 믿었던 것 같고요. 세계 경영은 마치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았다. 자동차가 세계 경영을 선도했고 전자가 뒤따랐다. 우즈벡 공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인도, 베트남, 루마니아 등의 투자가 결정됐다. 우즈벡 대통령은 김우중을 징기스칸에 비유했다.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 유라시아 대륙을 그야말로 군마로서 짓밟았습니다만은 또 망해가는 과정도 사실은 대단히 신속하게 망하게 되죠. 그럼 징기스칸 외에도 뭐 그전에 유럽을 예를 들어서 로마를 쥐고 흔들었던 무슨 훈족의 역사라든지 뭐 만달족 얘기라든지 이 사실 유목적 사회는 불처럼 일어나지만 또 금방 또 꺼져버리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세계 경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인재들이 충원됐다. 소련의 몰락으로 이념적 목표를 잃은 386 운동권 출신들도 세계 경영 대열에 합류했다. 레닌을 존경했던 김윤 씨도 그들 중 한 명이다. 그 전에 이제 제국주의 시대에는 주로 그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해서
사실은 완전히 자기들 그 이익만을 챙겼던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근데 이제 저희 대우 방식은 말 그대로 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김 씨는 97년 말 우크라이나 현지 공장에 파견됐다. 당시는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는 시기였고 이듬해에는 러시아 외환 위기가 우크라이나를 덮쳤다. 그는 대우그룹이 해체된 99년 철수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 또 이제 그 자포로즈시에 저를 이제 알고 지내던 이제 사람들 한 100여 명이 나와서 눈물의 환송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대우가 희망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우인들한테도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꿈이었지만은 그 우크라이나 그 현지인들한테도 대우가 희망이었거든요. 자기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희망이 무너진다는 것에 대해서 참 서로 간에 서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울고 저도 울고. 세계 경영의 발목을 잡은 것은 유라시아를 휩쓴 외환 위기였다. 신흥시장은 IMF나 김우중이 예측한 대로 성장하지 않았다. 동유럽 나라들과 그리고 신흥시장 전체가 매년 성장률이 4%에서 5% 이하, 어떤 경우에는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 3% 이하의 성장밖에 보이지 못했고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대우가 투자한 것들이 과잉 투자로 나타나고 그것이 또 손실로 나타나고 대우의 동구권 거점이었던 폴란드. 김우중이 90년대 말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장 규모가 실제로는 2005년에 가서야 실현됐다. 투자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대우 FSO 공장의 가동률은 계속해서 떨어졌다. 결국 개도국 시장이 김우중 회장과 대우 자동차가 예상했던 만큼 성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가동률이 적어도 70은 돼야 된다. 또 70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적정한 이제 가격을 매겨서 공장을 인수를 했는데 실제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이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96년 정도 되면 비교적 분명하게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서 세계 경영 전략이 상당히 위기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죠. 한 국제기관의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96년 대우는 개발도상국 중 다국적 기업 1위에 기록됐다. 해외 자산은 150억 달러. 그러나 매출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00억 달러에 불과했다. 당시 대우의 해외 진출 현황은 자동차 13개국, 전자 39개국, 호텔 8개국, 금융 10개국 등 총 589개 사업장의 인력은 15만 명에 이르렀다. 세계 경영을 위해 대우는 10조 원에 이르는 해외 지급 보증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지급할 자금 능력은 없었다. 세계 경영에 성공하려면은 투자 금액의 한 50%는 자기 자본, 나머지 50%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지 금융, 또 국내 차입금 이렇게 해서 엮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주로 막 국내 차입금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됐고 자기 자본 또 현금화될 수 있는 자기 자본이 없었어요. 재무제표상에 자기 자본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계속 90년 초반부터 분식을 좀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캐시의 자기 자본은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세계 경영을 푸시하다 보니까 차입금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차입금으로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무너졌는데 대우의 해외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던 영국의 BFC. 이것은 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문제가 된 거는 97년도 말에 동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전돼 가지고 이 98년도에 러시아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마치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돈을 꽂았던 국제금융기관들, 특히 은행들이 당장 돈 내놔라라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이 대우에 200억 달러라고 하는 그 돈을 꽂았던 국제금융기관들, 특히 은행들이 대우에게 당장 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즉시 상환하라는 것이죠. 위험은 견제되지 않았다.
수출 어떤 규모나 속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김우중 회장이 그 결정을 하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뭐 이의를 갖다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거는 한편으로는 김우중 회장의 어떤 황제 경영의 소산으로도 볼 수 있는데. The Korean model has been more of a paternal family model, where everybody listens only to the boss, one boss, instead of many bosses. But unfortunately, even a Kim Woo-jung is human being, and nobody can know everything. Therefore, the risk of error, when it's only his judgment that's being relied upon, is too much increased. 신흥시장을 미리 내다본 안목은 옳았으나 문제는 세계 경영의 속도와 이를 감당할 자금 능력이었다. 97년 말 대한민국을 강타한 외환위기는 김우중의 세계 경영에 직격탄을 날렸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대우에 즉시 부채를 갚을 것을 요구했다. 환율 상승으로 부채는 갑자기 2배로 뛰었고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해외 부채를 메우던 대우는 결국 17조 원의 회계 분식을 저질렀다. 90년대 초반부터 부실이 일어나고 결손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상장회사하고 대외적인 신뢰도, 국제적인 신망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 처리에서 커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만약 노출시켰을 때는 대우그룹은 그 자리에서 하종가를 맞고 대우그룹 전체 자금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적시 일주일 내에 대우그룹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IMF가 요구한 고금리 정책은 대우에게 독이 됐다. 그 당시 국내 회사채 시장의 그 금리가 조달 금리가 20%가 넘었거든요. 아주 초고금리 상황에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대우는 결국은 이제 98년도 이후, 99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거의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의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뭐 우황청심환 비슷한 건데요. 당장 넘어가는 기업에 뭐 우황청심환을 넣었을 때 앰플 주사죠. 넣었을 때는 살아나죠. 그러나 그 우황청심환은 그 효과가 한두 달 내에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정상이 싹 없어졌을 때는 어떠한 약을 쓰더라도 통하지 않는 뭐 그런 상태로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뭐 그런 상태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 30%의 고금리 회사채라는 것은 1년이면은 뭐 3년이면 원본을 다 가져가야 되는 셈인데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IMF 구제 금융 체제에서 모두가 물러설 때에도 김우중은 세계 경영을 멈추지 않았다. 사우디 왕자와 1억 달러 전환 사채 발행 계약을 맺어 해외 차입을 했고 모로코에 자동차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또한 구조 조정 과정에서 매물로 나온 쌍용 자동차를 인수했다. 차입금 중 2조 원은 그대로 승계가 되고, 새로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IMF의 처방대로 재벌 총수들에게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경영자들한테 그러나 김우중은 IMF의 구조 조정 요구는 한국 재벌에 대한 말살책이라며 반발했다. 전체를 놓고 한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닐게요. 98년 3월 전경련 회장에 추대된 김우중은 구조 조정 대신 수출 확대를 통해 외환 위기를 극복하자고 주장했다. 우리 비단 갚으면 날아가고 우리는 자원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 좀 우리가 빚 갚고 정상화될 때까지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협득을 못한다 그러면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간도해죠. 그걸 안 한다고 안 하겠다 그러고 그걸 못한다 그러면 직무유기고 그리고 그래서 간도해지 왜 거기서 앉아가지고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느냐 이게요.
그러나 정부의 재벌 구조 조정 정책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확고했다. 사업 교환 등 보다 적극적인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여신을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뒤늦게 위기를 절감한 김우중은 구조 조정에 나섰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당시 부채 비율을 낮추기에 급급했던 다른 재벌들도 대우의 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다. 발가벗지 않으면은 대우그룹이 붕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대우 자동차를 빼고는 팔 수 있으면 다 팔아라.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셨기 때문에 일간에서 이야기하는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고 뭐 반대하셨고 그런 건 사실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런데 왜 구조조정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려고 기업을 내놓고 하다 보면은 국내 대기업들이 사줘야 되는데 국내 대기업들이 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사면 초과의 상태였습니다. 김우중은 다급했지만 외국 자본은 값이 떨어지기를 느긋하게 기다렸다. 해외 자본은 저희들이 어드바이스 에이전트 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이전트를 두고 해외 자본에 팔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실사를 거치고 MOU 작성하고 본계약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100이라면 거기서는 10으로 후려칩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나는 대우리 망했지 헐값에는 내가 이렇게 못 판다. 그렇게 거절하시니까 국내 기업에 못 팔려. 해외 외국 자본에 못 팔려. 결국은 구조조정이 되지 않은 효과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 정부와 재벌 총수들이 합의한 빅딜은 김우중의 한 가닥 희망이었다. 그러나 김우중과 이건희는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 구조조정의 방법을 국내적으로는 빅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고 국제적으로는 애증관계가 굉장히 얽혀있던 GM의 어떤 외자유치를 통해서 김우중 회장의 계산으로는 100억 불 정도 외자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는데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착오가 생겼던 거죠. 김우중은 GM으로부터의 자본 유치에 매달렸다. 그러나 6개월을 끌었던 협상은 GM 측의 요구로 중단된다. 물론 이제 기업 경영을 하고 나날이 전쟁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뭐 그건 또 GM으로서의 당연한 선택일 수 있고 그래서 GM으로서는 대우의 어떤 해외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넘겨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사를 모체를 극단적으로 어려움 속으로 밀어넣어야 된다는 전략적 선택을 했을 수 있죠. 99년 3월 김우중은 대우전자와 삼성차의 빅딜을 놓고 이건희 회장과 마지막 담판을 벌였다. 그러나 양사의 부실 처리 문제 때문에 협상은 결렬됐다.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은 대우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대우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사죄 출연과 함께 삼성자동차의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대우그룹 간의 6개월간을 끌어온 빅딜 협상은 무산됐습니다. 자동차 사업의 정상화라는 문제는 99년 7월 19일 대우는 김우중과 계열사의 보유 주식 등 10조 원의 담보를 내놓고 대신 4조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 유동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룹의 부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99년 8월 26일) 결국 채권단은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을 결정했다. 그동안 조치들의 연속선상에서 단계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워크아웃에 동의를 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동의했어요. 김우중 회장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플라이 아웃 했어요. 99년 10월 중국 출장을 떠난 김우중은 귀국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룹 회장 사직서는 우편으로 배달됐다. 그가 떠난 후 남은 가장 큰 과제는 대우자동차의 처리 문제였다. IMF의 권유에 따라 채권단은 곧 국제 입찰에 들어갔다. 69억 달러의 인수 금액을 써낸 포드가 우선 협상자로 결정됐다. We are here to understand all that we can about Daewoo and ensure that it remains a source of national pride as well as a successful global brand, just as we've done with many other global brands and affiliations around the world. Thank you. 그러나 얼마 후 포드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대우자동차 인수를 포기했다. 대우차를 살리는 길은 없었다. 구조 조정의 와중에서 대우차를 인수할 국내 기업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채권단은 부도 처리를 했고 대우자동차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김우중의 경영 실패는 큰 고통을 남겼다. 채권단은 해외 매각을 위해 미국 컨설팅 회사의 권유에 따라 2차례에 걸친 정리해고를 실시했다. 정리해고 통지서는 우편으로 배달됐다. 자동차를 인수할 만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미국의 GM 아니면 포드 정도였는데 결국은 이제 GM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이제 일반적인 국제적인 이제 일종의 컨센서스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살 사람은 한 군데밖에 없고 또 팔리는 쪽은 이미 다 까발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헐값 매각이 불가피했을 겁니다. 칼자루를 쥔 쪽은 GM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직접 디트로이트로 날아가 GM에게 대우차 인수를 부탁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스미스 GM 회장을 따로 만나 대우차 인수를 권유했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02년 4월 채권단은 GM과 대우자동차 매각 계약서를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12억 달러에 창원과 군산 공장을 인수하는 것이었다. 또한 부평 공장을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도 포함돼 있었다. 좀 더 제 가격에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험을 많이 하죠, 결국. 결국 위기는 그거 같아요. 이런 그 일련의 사안들이 개별적인 사안으로 만약에 이게 시장에 나오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본물 터지듯이 쏟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평가도 못하고 금매로 그냥 처분하는 그게 바로 위기의 그 아픈 그런 교훈이죠. 대우자동차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정작 경영 실패를 가져온 김우중은 해외 도피 중이었다. 우중을 구속하고 도피 재산
대우차 노동자들은 경영 실패뿐만 아니라 사후 수습 과정에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김우중의 모습에 분노했다. 저희 대우 가족이라고 하면서 그 대우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마치 이제 가족적인 어떤 이런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어려웠을 때 거기에 수장인 사람이 그렇게 해외로 피신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도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제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노동자들이. 김우중이 귀국하던 날 그를 맞이한 것은 경영 실패로 고통을 당한 노동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었다. 대우그룹의 부도로 27조 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갔고 아직도 그중 약 10조 원은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대우에 투자했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세계 최대의 파산을 가져온 그의 경영 실패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 행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김우중의 귀국으로 그의 해외 도피 배경과 대우 해체를 둘러싼 의혹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대우그룹 전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른 재벌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크아웃 이후에 진행된 거, 또 회장님의 여러 가지 거치 문제 이런 거 볼 적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표적적으로 대우라는 건 한번 좀 해체를 이렇게 좀 음모라고 꼭 표현하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계획된 그런 그 과정을 밟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채 우선 매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현대를 살렸습니다. 지난번에. 그건 아시겠죠. 그런 최소한도 그 정도라도 지원할 의사가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회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대우의 부채라는 게 한 44조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5조고 10조고 하는 걸 긴급 지원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 뭐냐면은 대우가 이제는 뭔가 자기네들의 이런 구조조정 노력에 의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의 확률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정책 당국자들은 대우가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고 시장의 불신을 받아 퇴출당했다고 주장한다. 다른 그룹들은 예를 들면 500%에서 한 400%, 300%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고요. 근데 대우는 그게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가 아니고 대우도 한 300% 정도나 350%만 됐어도 아마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불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환자보러 너 왜 달리기 안 해? 또 조금 있다 너는 왜 빨리 밥 안 먹어? 자꾸 이렇게 몰아치기만 했다 이거지. 그 환자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환자의 특성이라는 건 우리 회사의 산업 구조가 다른 회사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중후장대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달 내에 팔고 한두 달 내에 바이어 만나서 상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근데 그런 기준으로 늘 구조조정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못했다고 하면은 그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죠. 대우그룹의 해체와 김우중의 해외 도피를 둘러싼 논란은 규명돼야 한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한행을 해줘요? 또한 경영 위기를 불러온 원인도 제대로 분석돼야 한다. 재벌은 스스로 변화하지 못했고 IMF라는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당한 것이다. 제조기업의 재무구조를 그 대가를 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시장 실패라고 보여지는 것도 사실상은 개방 정책의 실패죠.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그 수습 과정에서도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인정하지만은 가급적 그래도 그 시장을 키워가면서 그 범위 내에서 뭔가
해결을 했으면 그게 바람직한데 타임테이블에 워낙 쫓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약간 간과된 측면도 있죠. IMF의 내부 보고서는 한국에 적용된 고금리와 단기 구조 조정이라는 잘못된 처방이 양극화와 저성장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이게 뭐 위기가 끝났다고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도 어렵고 앞으로 이 여러 가지 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고도 성장 시대. 김우중은 관치금융과 차입을 통해 양적 성장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는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아무런 견제 없이 뻗어나가던 그의 세계의 경영은 참담하게 끝이 났다. 그리고 그 대가는 컸다. 아무도 적극적인 어떤 도전 정신, 뭐 우리가 얘기한 창업 정신 이런 것보다는 수지 균형을 정확하게 맞추고 대차대조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가는 이런 재무관리형 경영자가 아무래도 지금은 선호되고 있죠. 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경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죠. 개발 시대 한국식 경영의 상징이었던 김우중의 실패. 그 대안은 무엇인가?